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네이버가 무려 13년 동안 키웠던 라인이 사실상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 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 야후를 향해서 탈 네이버를 압박했던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은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시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일본 관계 또 한일 관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프로에서는 많이 예. 모셨는데 취재 편의점에서는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 야후, 예. 이 사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왜 자체 이런 메신저 앱 같은 게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됐나요? 별로 안 됐고요. 네. 사실 그 라인이 2011년에 개발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무료 통화, 국제 통화도 무료이고, 네.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 서로의 그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다라든가 굉장히 새로운 그 서비스라고 인식되어서 이름도 한국적인 이름이 아니라 라인이니까 이게 그 일본 사람의 그 전소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사람들 그총 한 달의 숫자인데 그총 600만 정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9,600만.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80%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니까. 정도 되니까. 거의 일본 사람들 그냥 정말 디지털 문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일반 평범한 노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업 관계자, 학교, 모든 그리고 정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도 일본 정부도 그 자치제도 라인으로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그 재해라든가 지진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 천하가 그 불똥이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오히려 라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실 그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완전히 그 라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각국마다 메신저 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웨이신이라고 해서 자체 그 개발 앱이 있고 저희는 이제 카카오톡이 있고 또 미국이나 다 각각 이제 쓰는 앱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개발됐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 쓰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라인에서만 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행정지도라는 형태로 일본 정부가 세게 압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 정보가 그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넘어갔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 한국이 중국하고 가깝고 그리고 2021년에 그 중국 법인이 있어요, 라인에. 거기서 사실 그 유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본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된다. 바로 이것은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안보적인 시각이죠. 이게 그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시각하고 일본의 시각이 같고 한국이 중국에 가깝고 그 중국하고도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라인도 중국의 법인이 있고 그리고 라인의 그 비즈니스 분야에 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경제 안보라는 면에서 네. 이게 미국 쪽에서 있는 일본은 네. 중국에 대한 경제 안보라는 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일단 명분이에요. 명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의심만 가지고 이 일종의 이제 행정 지도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한국인 출신 이사도 그만두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경영권 문제가 핵심인데 그 한국의 경영 지분을 일본이 다 가져가려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기술 침탈이고 그리고 ICT 대도화 공영권이다 막 이제 이런 비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딱히 이해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그 라인뿐만이 아니라 네. 뭐 여러 가지 메신저는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X 네. 트위터도 그렇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기타 그런 것도 뭐 중국에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정보 유출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그러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대응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본 내 NTT 도코모라고 있어요. NTT 도코모. NTT 도코모가 지난해 1월, 2월에 그 600만 명 정도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것도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큰데요? 더 크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51만 2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시큐리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권 그러니까 지분으로 달라. 그렇습니다. 이동해라. 막 이런 데까지 행정 지도가 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행정지도 그냥 뭐 간단한 조치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 일본에서는 이 행정지도라는 게 사실은 법률보다 더 큰 효력을 발생한다. 왜냐하면 일본 내각제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너무 달라서 사실상 행정지도가 법보다 더 센 거다. 왜냐하면 자민당이나 또 정부에 잘못 보였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그 일본 정부의 구조를 보면 사실 일본 정부의 그러한 여러 부처 이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자민당 내 위원회가 더 강합니다. 자민당 내 위원회. 예를 들면 그 경제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입김이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었다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마츠모토 총무상이 그 이토 히로부미의 오대손이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민당 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소파의 국회의원이에요. 아소파하고 그 아마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그리고 아소 씨도 극우이고 아소다로 아마리도 극우이고 전에는 아베 신조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첫 번째 A로 시작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네요. 3A라고 세 명의 A라고 불리는 그러한 강력파 중 한 사람이 아마리가 항상 중국하고의 그러한 그 경제안보 문제를 고론해 왔습니다. 전에 2021년에 그 유출 사태가 있었을 때도요. 아마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 이러한 기회를 일본 자민당 쪽에서는 쭉 노리고 있었다. 이번에 거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를 그 포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그 아마리 아키라 이 자민당 안의 경제안보위원장이 사실상 마스모토 총무상의 배우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잡아서 라인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고 뭐 전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예, 예. 일본 사정에 정통한 네네. 분들은 이것은 다 아마리 작품이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왜 이 시기냐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역시 그 아마리가 촌치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츠모토 예. 총무산도 사실 자민당 국회의원이고 예. 키시다 정권을 출범시킨 그 아소파의 예. 일원이다라는 부분에서 촌치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소파라든가 키시다 총리도 그렇고요. 네. 아마리도 키시다 정권을 출범시킨 1등 권신이에요, 사실. 예, 예. 아마리가요. 예. 그때 그 건너로 예. 간사장 자리를 얻었습니다. 예. 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네. 키시다 정권을 연명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의 사실상 뭐 예. 그 저 해산 네. 예, 수준의 그 지지율 네네. 10%대 예, 지지율인데 예. 그런데 예. 이 사태가 일어난 후에 네. 5월 초에 예. 여론조사를 했더니 예. 7% 올라갔거든요. 기시다 지지율. 키시다 지지율이 와. 7%. 그래 지금 30% 정도예요. 예. 와. 예, 20% 초반이었는데 이거는 네. JNN라는 예.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왜 그러지? 왜 올랐지? 예, 예. 왜 올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죠. 예. 이거는 네이버를 이게 간단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예. 이거 사실 키시다 정권이 잘하고 있네. 예. 그렇게 일본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 이거는 뭐 말하자면 예. 전쟁해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진다라는 예. 그러한 뉘앙스로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면에서 키시다 예.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키시다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맞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어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조금 흐지부짓했거든요. 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키시다의 목표는 6월에 해산입니다. 예. 2월에 해산하고 예. 자민당 이겨야 돼요. 예. 이기면 이제 예. 키시다 내각이 조금 갑니다. 예. 몇 년 갑니다. 예, 예.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올려야 되는데 그 2월에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 뭔가 올릴 그 재료가 없었어.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예. 그러니까 두 번째 행정 지도잖아요. 예, 이런 것도 예. 좀 예. 이례적이에요. 네. 첫 번째 행정 지도는 3월 5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네이버 쪽에서 예. 사실 그 보안 문제만 예. 정확하게 하겠다. 예. 시큐리티 문제만 강화하겠다. 그렇죠. 이 보통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렇게 해서 4월 16일에 두 번째 행정 지도 이거는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연속적으로 한 달에 예. 한 번씩 그러니까요. 행정 지도를 해가지고 사실상 월 1회 행정지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도 6월에 그러한 중의원을 해산하여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네. 조금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예.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상당히 뭔가 이겨서 네. 가져간다. 예, 전쟁, 전리품. 전리품. 그러니까 로이르 전쟁 아주 옛날의 이야기지만 예. 로이르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그러나 러시아한테 네. 그 배상금을 얻지 못했어요. 예. 그때 복통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예. 이토 히로부미가 더 예. 연결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한국에 와서 울산의학을 제결해요. 예, 을산의학 체결했죠. 예. 그래서 그때 위기를 넘긴 거거든요. 예. 일본 정권이 예. 그런 식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한국을 얻었잖아요. 그때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베 정권이 역시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한국하고 문재인 정권 때 좀 간접 지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네. 2019년 7월에 예. 반도체 3소재에 대한 예. 수출 규제를 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이것은 그 제가 뭐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하고 왜냐하면 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하고 자민당, 일본 정부 그리고 경제적인 내용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기시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기시다가 지지율 돌파를 통해서 기시다 내각을 좀 연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스모토 총무상보다는 아마리, 그러니까 사실상 자민당 차원에서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이것은 그 울산의학을 체결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에 이제 영토 주권을 침탈해 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의 5대 손인 마츠모토가 사실상 이번에 사이버 영토 주권을 뺏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사실 윤석열 정부는요 그동안 사실 그 일본의 이른바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있었을 때 뭐 빈잔 반컵의 논리를 제공을 하면서 가치 동맹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상당히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있는 일련의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일본의 적성 국가, 적성국에 해당하는 식의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한국을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고 있는 그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는 똑같다. 이러한 시각이죠. 사실 2019년에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반도체를 한국 쪽으로 계속 제공한다면 중국으로 간다. 이 논리였거든요.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하니까 이것은 그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말일 뿐이지 한국을 적성 국가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에 일본 사람들의 정보가 계속 그 관리되어 있고 또 유출된다라는 것은 이제 막아야 한다. 그리고 뭐 일본의 논리로서는 일본 정부의 정보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인을 일본 지자체, 일본 정부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당화가 가능한데 사실 내막으로 보면 소프트뱅크나 라인 야프는요. 이러한 그 라인 자체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러한 IT 기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네이버 야프의 이사회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였지? 김뭐라는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정호 이사님인가? 이쪽에 그 라인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사회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CPO로서는 남았거든요. CPO라는 것은 그 기업의 거기 프로덕트 오피서라고 했어요. 기술 부분의 책임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이버의 대표자로서 라인에 대한 기술 부분은 책임을 계속 맡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야, 이거는 그냥 나와서 계속 그러니까 기술만 제공해. 경영은 우리가 다 할게. 경영권은 우리가 다 갖고 기술은 네가 해.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의 기술이 없으면 야프 재팬도요. 앞으로 잘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하나의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으로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그 A 홀딩스라는 거기 야프 라인 야프의 64.5% 정도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50대 50으로 네.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도로서는 사실은 일본 정부는 그 네이버의 그런 50%의 지분 1%라도 네. 넘겨라 이런 넘겨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그 경영권 지배를 할 수가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예. 그러나 키스르만 보면요. 네. 사실 이번에 유출된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분을 생각할 때 네이버 전체의 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네. 다른 해법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한국 정부가 네. 잘 계산해서 그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네이버도 그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시큐리티 부분만 네. 일본 쪽에 완전히 분리시켜주거나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거는 네이버의 지분하고 다른 지분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물론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약간 그거 잘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도 그 지분 문제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러니까 네이버가 라인야프에 보고한 내용에는 지분 문제 없었어요. 네. 예, 거기에 두 번째로 지분으로 내놔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지분 문제 이외에 시큐리티만으로 이거 다 보완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안 문제만 잘 정리해서 정돈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경영권 문제는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경영권을 가져가고 과거의 식민지적 발상으로 남아서 계속 기술력은 제공해라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그러니까요. 맺었던 인연을 가지고 이럴 때 전화해서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술을 마시고 돈가스도 먹고 오므라이스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돈가스의 인연이 오므라이스의 인연이 어디 갔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키시다로서는 오히려 이거 가져오면 좋은 거예요. 예, 내부적으로는 키시다 잘했다. 일본인들의 국내 정치로. 그러한 그 전수가 있기 때문에 키시다는 거기에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다 주는 거잖아요. 다 그 일본을 위해서 왜 그런 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그 라인야프의 플랫폼 이거는 크거든요. 이 플랫폼을 그 1%라도 지분을 넘긴다면 이게 그 지배권이 사라지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뭐 네이버 쪽에서 그래도 뭐 괜찮다. 그러면 마지막은 역시 기업 대 기업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게 아닐 가능성도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기술력을 그냥 탈취해 가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 특히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의 어쨌든 국내 정치에 우리가 그대로 휘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본은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IT 후진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완전히 흡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키스를 완전히 흡수하려고 그렇게 그게 가장 쉬운 것은 이러한 사실상 그 기업을 완전히 그 기술적으로도 인수해 버려 가지고 그 기술진의 기술을 완전히 패해가는 거죠. 이게 그 일본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 사실 뭐 일본이 기술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아직도 일본 팩스 보낸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의 키스로만 사실 이러한 플랫폼을 그 야프 재팬 라인 야프가 계속 거의 100% 위정해 왔다라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그
강한 말을 네. 네이버에 못한대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히 위조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이버 위조의 보고서를 올렸더니 위에서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소프트뱅크의 네. 손정희 회장의 입장으로서는 네. 일본의 그러한 행정 지도를 외면하면요, 네.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에. 예.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쪽에 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일본은 또 이토 히로부미까지 나와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역사적인 프레임도 지금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배후에 있는 그 강연파 아마리 네. 또 아소 네. 아베는 죽었지만 네. 그 라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려야 지금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경기도 의원들이 독도에 방문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뭐 영토 침탈로 간주를 했어요. 오늘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한 일행이 지금 독도에 입도 중에 있고 저희 취재 편의점 카메라도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현장 연결을 하게 될 텐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독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개정된 교과서도 굉장히 심각한 역사 왜곡이 있고요. 뭐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뭐 말할 것도 없는 수준이고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도대체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처럼 계속 적성 국가로 생각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게 요원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적성 국가로 일본 쪽에서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 또 최근에는 한일 간에 여권을 없애고 네. 서로 왔다 갔다 하자, 완내하자 이게 그 한일판 생겐 조약이거든요. 한일판 생겐 조약이다. 생겐 조약 EU에 있는 국경을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쉽게 그 왔다 갔다 하자.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요, 일본에서 안 좋은 사람들이 대거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일본에서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 극우파. 그러니까 네, 여기에 또 극우적인 분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아마 일장기나 그 우기르기를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의 쉥겐 조약은 일단 들어오면 6개월간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것은 또 한일 간에서 뭐 1년, 2년, 3년 그런 식으로 자유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 또 잘못하면 그 일본 자위대 사람들이 많이 그냥 사복을 입고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가능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비밀 기지 같은 것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실제로 상륙할 때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칸나오토가 일본 자민당촌이었을 때 혹시 한반도 유사시에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어요. 그 사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는 자위대는 부산에 상륙하여서 북상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민주당 총리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의호적인 시각이 아닌 시각은 항상 일본 총리가 포스 진보 만노하여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게 사실상 2014년에 거기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책자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군사전략적으로라는 말은 그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보는 눈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북한
증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역이다.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대해서. 물론 일반 국민들은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은 대단히 한국에 대해서 현재는 의호적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일반 국민하고 다른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고 있는 눈은 네. 전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경제 안보 예. 이게 언제라도 중국적으로 갈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그 견제로 강하게 나오고 또 기업까지 뺏어가면서 일본의 극익에 부당하게 이바지하자. 네.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이제 행정부에서 다시 그 행자부인가요? 지워버리고 네네.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말고도 작년에는 국방부가 일선 부대 배포하는 정신교육 자료, 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죠. 여기에서도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예, 이렇게 또 기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교수님? 네, 일단요. 네. 제 시각은 일본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네. 일본은 현재 한국에 대해서 독도 문제만 남았다.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독도 문제만 남았다? 예, 사실 위안부 문제에는 2015년에 기본적으로 해결을 했고, 예. 그리고 간제징용 문제는 제3자 변제로 기본적으로 해결을 했고, 예. 한일 간에 있는 3대 현안증 남아 있는 것은 독도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의 아주 좋은 네. 그 윤석열 정권 시대에 네. 이 세 번째 문제도 해결해야 네. 된다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그 동료와 같은 윤석열 정권이 뭐 그거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해주고 있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사실 그 지금까지 역대 정권중 이렇게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말한 네. 정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요. 네. 없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가 너무 많아요. 예. 예, 독도를 그 실수로 여러 그 국가의 그 책자 네. 문서에 일본 영토로 기재하거나 이러한 실수가 왜 되풀이 됩니까? 네. 한 번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예. 두 번 다시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독도에 대한 그 견해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아니한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일본이 원하는 대로 분쟁 지역으로 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한 네. 생각. 예.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라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네.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국제법으로는 독도가 일본 영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보통 국가는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가 정신 차리고 있는 국가는 네. 영토에 대해서 그러한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네. 잘못이라고 해도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부로서의 자격을 산실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정부의 어느 부처든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네. 그런 사람은 즉각 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각 경질해야 된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초반에, 그러니까 배출할 때 초반에
물컵의 반찬 논리를 얘기하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마치 우리가 먼저 선의를 베풀면 일본 쪽에서도 당연히 그 빈잔을 채워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이었던 것이고요. 완전한 착각이죠. 네, 예, 거기다가 지난 2월에는 일왕 파티를 한국에서 하면서 기미가요를 틀고 후쿠시마산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등해서 보면 사실상 우리 영토가 독도만 남았다고 한다면 독도마저도 일본에 넘겨주게 되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일본은 계속 말합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 이것은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된다. 이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다의 말입니다. 교수님, 제가 진짜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3.1운동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또 기민연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심정으로 나라 지키는 마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교수님, 일본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시민사회를 존중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평화 세력들. 이런 일본의 평화 세력들을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요새는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후계자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일본 내에 그러한 평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 세력하고 한국의 평화 세력이 많이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평화 세력, 일본의 평화 세력이 함께 연대해서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 왜곡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한국을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극우적 시각에 따르면 한국은 뭐 연대하거나 함께 상생하거나 이런 파트너라기보다는 군사 경제적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의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데 그 사람의 사상하고 현재 일본의 자민당 내 극우 뭐 야단 쪽에도 극우가 있지만 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아직도 똑같대요.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교수님께서 오늘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 경질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른 방송 또 가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도 조만간 교수님 또 다시 모셔서 저희가 또 상세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